저는 지금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83년을 살아온 이 몸은 이제 스스로 일어서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창밖으로 흐릿하게 비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 제 손에는 낡고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입니다. 표지는 낡아서 거의 헤어질 지경이고 페이지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들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1988년 3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당신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당신을 기다리며 눈을 감으셨다. 나는 평생 이 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아니, 어쩌면 단 한 시간, 단 한 번의 선택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며 1,000억 원대의 재산을 일궜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에서 시작해 이만큼 올라왔으니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2남 3녀의 자녀를 두었고 큰 집에서 살았으며 명함 한 장이면 어디서든 대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이곳을 찾아오는 자녀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상속 서류와 법정 소송 통지서뿐입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가끔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자녀분들이 왜 안 오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일들을요. 이 일기장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듣지 않았던 목소리입니다. 1995년 8월. 오늘 그 여자가 왔다. 아이를 데리고. 당신은 집에도 없었다. 1998년 7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하고. 2002년 3월. 세 번째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결혼해서 낳은 5명의 자녀 외에 3명의 이복 자녀가 더 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침묵했습니다. 이 일기장에만 고통을 적으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얻고도 모든 것을 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 3월 15일 그날 아침 제가 내린 단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너무 늦게 깨달은 한 남자의 83년 후의 기록을 말입니다. 이곳은 심연의 메아리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형 계약이냐, 아니면 쓰러진 장모님이냐. 저는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빨리 와요. 제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1960년대 말 저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린 시절부터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고등학교 졸업장 한 장뿐이었지만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잠은 하루 4시간만 자며 돈을 모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동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서도 저는 언젠가 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1985년 31살의 나이에 저는 작은 제조업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 허름한 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정순이.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1986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장모님, 박영자 어르신은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사위야,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너라면 믿는다. 장모님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던 초기 몇 안 되는 저축을 털어서 도와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1987년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던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1989년 둘째 아들 준석이가 태어났고 그 후로 딸 셋이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공장에 나가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밥은 따뜻하게 데워놨으니까 꼭 먹어요. 그녀는 언제나 현관에서 저를 기다렸고 아무리 늦어도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장모님도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아내를 도와주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돌보시면서도 저를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위야, 몸 상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하지만 저는 천천히 할 수 없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강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회사는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직원이 20명이 넘었고 공장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공장에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날도, 첫째 딸 지영이가 피아노 발표회를 하던 날도 저는 거래처와의 미팅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사진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여줄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가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야, 가족도 중요하네. 돈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안 오는 거야. 네, 어르신.
조금만 더 안정되면 시간을 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1987년 가을, 장모님은 심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저희 부부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위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약 먹으면 괜찮다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8년 초, 저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대기업과의 대형 계약 건이었습니다. 성사되면 회사는 단숨에 중견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상대 회사는 우리와 경쟁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저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3월 내내 저는 거래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미안해, 당신. 이번 주만 지나면 시간 낼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3월 15일 아침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오전 10시 최종 계약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 끈을 묶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에요. 빨리 와요. 제발.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병원까지 가려면 최소 40분, 계약 미팅 시간까지는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988년 3월 15일 아침 9시 30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심장 발작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원까지 가려면 최소 40분, 계약 미팅까지는 30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이 계약을 놓치면 경쟁사에 넘어갑니다. 3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회사는 도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제게 친아들처럼 대해주신 분입니다. 여보, 들려요? 빨리 와요. 제발.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소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 계약 끝나면 바로 갈게. 어머니한테 조금만 버티시라고 전해줘. 여보, 당신이 먼저 가 있어. 내가 곧 갈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괜찮아. 미팅은 1시간이면 끝나. 그러면 병원으로 달려가면 돼.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계약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회사 임원 3명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고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병원에 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미팅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대 회사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했고 저는 하나하나 설득해야 했습니다. 11시 30분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사장님.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대 임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사장님,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직 시간이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후 12시 15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제가 부르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눈물도 없이 그저 텅 빈,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늦었어요. 어머니, 30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사위를 기다리셨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니? 사위 좀 보고 싶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곧 온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사위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딸 잘 지켜줄 거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아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영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장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장모님은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왔어야 했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내가 제 옆에 섰습니다. 당신에게는 계약이 어머니보다 중요했던 거죠. 아니야, 당신.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의 가장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리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저는 상주 옆에 서 있었지만 아내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왔습니다. 10살이던 준호, 6살이던 준석, 그리고 어린 딸들. 아이들은 엄마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없다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소를 지키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 회사를 살릴 계약.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장모님은 제가 오기를 기다리다 돌아가셨고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내는 짐을 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대답 없이 이불과 옷가지를 들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방을 따로 썼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했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은 여전히 차려주었지만 함께 먹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대형 계약 덕분에 급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0명을 넘었고 공장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저는 더욱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니,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 이후 그 아이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빠, 외할머니는 왜 아빠를 기다리셨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몰랐지만 형을 따라 저를 멀리했습니다. 딸들은 엄마만 찾았습니다. 1990년, 1991년, 1992년이 지나갔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저는 중견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993년 가을 저는 거래처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저는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지만 그녀만은 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관계는 5년간 이어졌습니다. 1995년 봄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돈을 주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해 10월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좌로 돈만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995년 11월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팔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아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내가 물었을 때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사장님 계십니까? 아이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병원 복도에서 봤던 텅 빈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닫고 제 옆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그 여자와 이야기했습니다. 다신 이러지 마. 돈은 계속 줄게. 제발 우리 집엔 오지 마. 그녀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당신, 미안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혼자 보내신 그날부터요. 그러니 당신도 마음대로 사세요. 대신 아이들 앞에선 좋은 아버지로 살아주세요. 그것만 지켜주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1995년 11월 오늘 그 여자가 왔다. 아이를 데리고. 당신은 집에도 없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날 어머니를 혼자 보냈던 남자가 지금은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홀로 고통 속에서 일기를 적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8년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여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2002년 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총 3명의 여자, 3명의 아이들. 저는 그들 모두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절대 집에 나타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번째 여자가 나타났을 때도, 3번째 여자가 나타났을 때도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일기장에만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1998년 7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당신은 돈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아니면 그저 떠날 용기가 없어서? 2002년 3월 3번째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 제가 그날 당신께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사위를 끝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믿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 일기를 저는 50년 후에야 읽게 됩니다. 2000년대가 지나가고 저는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대기업 협력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직원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제 개인 자산은 1,0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기업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장남 준호는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원하는 대로 명문대를 나와 회사에 들어왔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존경이 없었습니다. 2005년 어느 날 준호가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읽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않은 아버지, 3명의 이복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삼켜온 고통. 모든 것이 그 낡은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제 앞에 일기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는 계약 때문에 안 오셨죠. 그리고 이복 형제가 3명이나 있다고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도 평생 참으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준석, 지영, 그리고 다른 딸들까지. 그날 자녀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이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약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준석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장녀 지영이가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아내는 딸을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녀들은 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20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2010년 제가 은퇴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상속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지분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3명의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 가족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요. 2015년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김태준 사장님, 의뢰인이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상속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그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아버지가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우리한테 형제가 3명이나 더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가족회의가 열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2번째, 3번째 아이들도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법정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자 확인, 상속권 인정, 재산 분할. 법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25, 22, 18. 제 피를 받은 아이들이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보내던 낯선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우릴 숨기셨습니까? 왜 아버지 노릇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만족하십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외할머니를 혼자 보내시고 어머니를 평생 고통스럽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셨네요. 아들아,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한테 아버지는 없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가 된 아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제가 말했을 때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건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도 당신을 배신한 일도 모두 내 잘못이야. 아내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1988년 3월 15일 그날 아침 당신이 병원으로 왔더라면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사위는 좋은 사람이라고 곧 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계약이 더 중요했죠. 그날부터 저는 당신을 남편으로 볼 수 없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 아이들까지 저는 전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참았어요. 30년을 그렇게 참으며 살았어요. 이제 지쳤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2018년 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끝이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지영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치료해요. 꼭 나을 거예요. 아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미 오래 살았어. 준호는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것도 아버지 때문입니다. 평생 스트레스 받으며 사셨으니까요.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아내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무엇이든 말해. 제 일기장 읽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태워주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당신이 읽으면 너무 괴로울 거예요. 이미 늦었으니까. 알 필요 없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2020년 여름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저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자녀들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당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988년 3월 15일. 그날 아침을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계약 미팅에 가셨죠. 저는 병원에서 혼자 어머니를 지켰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사위는 어디 있니? 사위 좀 보고 싶구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곧 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위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딸 잘 지켜줄 거야.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당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믿으셨는데 당신은 계약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울먹였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1995년 첫 번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1998년 두 번째 여자가 나타났을 때, 2002년 세 번째 여자까지 저는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내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세상에 소문날까봐, 그리고 아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떠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를 혼자 보냈다는 죄책감에 저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0년을 참으며 살았어요. 아내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결국 다 알게 됐죠. 제 일기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복 형제들도 나타났고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다 무너졌어요. 당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를 혼자 보냈고 당신 때문에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혼자 갈게요. 당신은 당신이 택한 길을 가세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며 당신. 저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3일 아내 정순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세.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가장 외로웠습니다. 자녀들은 상주로 서 있었지만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복 자녀 3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상속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입니다. 나가주시죠. 저희도 김태준 씨의 자녀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25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영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준석이가 빈소를 박차고 나가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족하십니까? 어머니 장례식장이 이 모양입니다. 전 아버지 장례식엔 절대 안 옵니다. 그날 밤 빈소를 지키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영정 속 안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정말 미안해. 평생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어. 어머니도, 아이들도 모두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아내는 이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큰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혼자 지내시기 힘드십니다. 심장도 약하시고 당뇨와 고혈압도 있으시니 누군가 돌봐드릴 분이 필요합니다. 준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을 알아봤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면 위험하시니까요. 집에서 지낼 수는 없겠니? 제가 물었을 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집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석이나 지영이는? 준석이 형은 연락도 안 받으십니다. 지영이 누나도 아버지를 보기 힘들어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니 요양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들아, 제발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2020년 9월 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탓에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3층 한쪽 끝 작은 병실. 창밖으로는 흐릿한 풍경만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분들은 왜 안 오세요? 5분이나 되신다면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준 사장님, 상속 관련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이복 자녀들과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법정에서는 친자 확인이 완료되었고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힘없이 서명했습니다. 재산을 8명의 자녀에게 나눠주는 서류였습니다. 1000억 원대의 재산.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숫자로만 나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21년 설날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 가족들이 찾아와 떡국을 나눠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식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남긴 짐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태워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8년 3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당신은 오지 않았다. 1988년 3월 20일. 장례를 치렀다. 조문객들은 사위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1990년 5월 2일. 준호의 운동회였다. 당신은 회사에 있었다. 준호는 아빠를 찾았다. 1995년 11월 13일. 오늘 그 여자가 왔다. 아이를 데리고.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998년 7월 8일.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2002년 3월 22일. 세 번째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2005년 6월 10일. 준호가 내 일기를 봤다. 아이들이 모든 걸 알게 됐다. 이제 숨길 수도 없다. 2015년 4월 3일. 이복 자녀들이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2020년 7월 2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하고 싶다.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셨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하지만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했다. 어머니를, 나를, 우리 아이들을. 페이지마다 아내의 고통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삼켜온 원망과 슬픔이 이 낡은 일기장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장모님은 죄를 믿고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인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생 침묵하며 고통받았지만 저는 계속 배신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2022년 봄, 손자 하나가 우연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아들, 15살 소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 내가 왔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연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소년은 가방에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할아버지께 드리려고요. 사진첩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장모님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제가 놓쳐버린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내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1986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약속했다.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는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셨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00억 원을 모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었습니다. 손자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요양병원에 온 지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83세. 창밖으로 낙엽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 1988년 3월 15일 그날 아침, 만약 제가 계약 대신 병원을 선택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아내의 일기장은 제 침대 옆 서랍에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한 페이지씩 읽으며 저는 아내가 겪었던 고통을 되씹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간병인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누가 올 리 없는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너는 민준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1995년에 태어난 제 첫 번째 이복 자녀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은 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창가 의자를 끌어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법정 소송, 그거 끝났습니다. 상속도 다 정리됐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왜 왔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달 돈을 보내주는 사람, 법정에서 본 낯선 노인, 그게 전부였어요. 민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셨어요. 자신을 버렸다고, 저를 혼자 키웠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을 거야.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거든.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외로운 사람인지 확인하러요. 민준이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명절 사진도 없고 가족들 흔적도 없고 정말 혼자시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민준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너무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하지만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네요. 민준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아. 제가 불렀을 때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나처럼 살지 마라.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너는 알고 살아가렴. 민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장모님께. 그날 제가 병원에 갔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미안합니다. 순이에게. 당신을 평생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30년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죠. 모두 제 잘못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합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준호, 준석, 지영, 그리고 딸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못했습니다. 외할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민준, 서연, 도연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숨기며 살았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쓰고 저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보낼 곳도 받아줄 사람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써야 했습니다. 창밖의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83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겼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저는 눈을 감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결혼하던 날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만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달렸고 혼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계약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3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밖에 석양이 집니다. 저는 평온합니다.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곳은 심연의 메아리입니다. 83년 후의 삶, 김태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